자,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 제가 그 개별 기업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적 운용 방향성을 취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른바 전략적 어떤 개별 기업의 스탠스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말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경제학의 영향을 받았다. 심하게 얘기하면 SCP 모형을 개별 기업에 적용해 봤다. SCP 이론을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적용해 봤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포터 이론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근데 저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그랬죠. 이거 배 타고 가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처음 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런 생각을. 포터 이론도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 당연한 얘기인데, 정말 대단하구나. 자, 봅시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다시 중요한 본론으로 와서, 너무 SCP 이론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포터의 Five Forces Framework에 대한 이론을 우리가 SCP 모형에서 그 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저는 그렇게 그냥 암기식의 공부는 싫어하고, 왜 그런지, 그 다음에 왜 이런 이론이 나왔는지, 이런 어떤 흐름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전략 경영 시간도 아니고 경영 개론 시간이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도 이해가 그래도 안 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질문을 하고 연락을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그럼 보다 좀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 포터의 Five Forces Framework을 암기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험에 보통 어떤 시험이건 5가지 그냥 물어보는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5가지 쓰라고 하면 잘 생각이 안 나니까 첫 글자만 따서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경대 공구, 진경대 공구, 진경대 공구, 진경대 공구. 이거 첫 글자만 따서 하는 거 그러면 이것도 까먹으면 어떡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남학생이 있는데 여자친구 이름이 진경이야. 진경이. 진경이란 이름 많잖아요, 그죠? 배우도 있는 것 같아, 진경. 그분은 이름이 진경이 아니고 이름이 경인가 봐요, 그죠? 성이 진씨고. 진경이라는 여자친구가 아버지가 공구 가게를 크게 한다. 이 대가 클 때자니까, 그죠? 진경이라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공구 가게를 크게 한다. 그래서 진경대 공구. 여자친구 이름은 진경이고, 진경이네 아빠가 공구 가게를 크게 한다. 이거 지금 진짜 아재 개그다 이런 식으로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시험에 나오면 감사하다고 할 거예요, 나중에. 진경대 공구. 근데 또 진경대 공구 써놓고 배가 뭐더라? 이러면 안 돼요. 자, 이게 뭐냐? 진입자가 들어갈 수 있는 위협. 그죠? 예를 들면 진입자 위협은 기업마다, 다시요. 진입자 위협은 동일한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다를까? 같을까?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2090년대 후반에 삼성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삼성 르노 자동차라고 해서 르노가 붙긴 하지만 삼성이라는 이름을 쓰긴 하죠. 그때 이제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삼성 자동차 산업에 들어갈 때 진입자였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 이랬을 때 진입자 위협이, 자동차 산업에 들어갈 때 일반적으로 진입자 위협이 클까요? 작을까요? 진입 위험. 크죠. 왜냐하면 자동차를 생산하려면 일단 공장 설비를 막 갖춰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현대 울산 공장 가보면 규모 어마어마한 거 모르시죠? 가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안 가보신 분들은 그 규모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동차 그 공장의 어떤 규모라는 게, 그런 설비를 다 갖추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니까 진입자 위협이 일반적으로 겪긴 했겠지만 다른 기업보다, 삼성이니까 자동차 산업에 들어갈 수 있었겠지. 1990년대 후반이면 상당히 우리나라 산업이
IMF도 지난 후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상황이잖아요. 그죠? 19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어떤 산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진입자 위협이 크지 않다.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개별 기업의 입장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만약에 백종원 아저씨가 자동차 산업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 그분이 아무리 이제 많은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들어가기 어렵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또 전자라는 여러 가지 특화된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왜 그러냐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자 부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개별 기업마다 진입, 경쟁, 대체, 공급 위협, 구매자 위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진입자가 겪게 되는 위협, 경쟁, 이게 사실은 포인트가 가장 두 번째인데, 결과적으로 경쟁 수준이 낮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 수익 창출이 크니까. 아까 경쟁 구조에서 컴피티션 스트럭처를 얘기할 때 독점일수록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쟁 위협이 중요한 얘기죠. 많은 책에는 경쟁자 위협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쟁자 위협이 아니고 라이벌리라는 말이에요. 경쟁 위협이에요. 그 다음에 대체제 위협이라는 거는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만약에 이제 담배 산업에서 담배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어떤 제품이 나온다고 한다면 기존 기업들은 위험을 겪게 될 수밖에 없겠죠. 공급자, 구매자 위협은 설명 되게 많이 드렸어요. 제가. B2B 관계에서 예를 들면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공급자, 농심의 어떤 신라면이라든가 오뚜기의 진라면이라든가 이런 공급자들이 구매자에게 줄 수 있는 위협, 그리고 구매자 위협은 그런 공급자들에게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가 줄 수 있는 위협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은 매력적인 시장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말 인더스트리 어트랙티브니스를 꼭 기억하세요. 매력적인 시장 찾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래서 포터의 이론을 정리를 하면 이 설명을 가지고 포터의 이론이 제대로 이해되실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보면 포터의 이론은 어떤 거냐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산업에 들어가려고 해. 혹은 어떤 산업에서 활동을 해. 그러면 그 산업에서 겪게 되는 위험 요인을 살펴보자. 그럼 이 5가지 큰 위협 중에서 위험 요인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매력이 있게 되는 산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위험 요인이 적으면 수익 창출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터의 이론은 그야말로 조직 내부보다는 조직 바깥에 외부 환경에 초점이 맞춰진 전략적인 어떤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 너무 중요하다. 뭐라고요? 포터의 이론은 조직 내부보다는 조직 밖에 전략적인 어떤 방점이 있다. 위험 요인이 적은 산업에 진입해서 활동하거나 들어가서 활동하거나 들어가 있다고 하면 위험 요인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가 중요하니까. 근데 사실 이 말도 제가 드린 말도 약간 어폐는 있어요. 왜냐하면 한 5년 뒤쯤 가면은 그 포터가 밸류 체인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거든요. 우리 저번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사슬 관리 얘기할 때 제가 밸류 체인이라는 용어를 설명해 드렸는데 사실 밸류 체인도 포터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밸류 체인은 사실은 전략적인 초점이 또 조직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포터는 종횡무진이다, 전략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한 8장 정도, 중반 정도 우리 가서 학습하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말이 많았는데 정리를 하게 되면 포터의 이론은 매력적인 산업을 찾는 것이다. 위험 요인이 적은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5가지 위험 요인, 진입자, 경쟁자, 대체제, 공급자, 구매자 위험 요인이 적은 산업에서 활동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전략적인 초점이 조직 밖에 있다. 외부 환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4페이지 1980년대 중반, 1990년대 초반을 한번 봅시다.
다른 기업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은 보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론이 프랄라드와 해멀에 의해 주장되었으며, 이러한 관점을 자원기반 관점, Resource Based View라고 한다. 제가 학자 이름을 웬만하면 안 쓰는데 우리 학부니까 대학원도 아니고 너무나 이 사람들은 중요해요. 이름들이 나온 사람들은. 이 프랄라드는 인도계인 것 같아요. 인도 사람인 것 같아요. 이름이 코임바토레 크리슈 이름 너무 길어. 그냥 그래서 저는 코임바토레 프랄라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랄라드의 제자가 바로 해멀이거든요. 게리 해멀이라는 분인데, 이 게리 해멀은 나이가 상당히 젊은 분이에요. 일단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 둘이 이제 스승과 제자 사이다라는 거고, 이 시기를 잘 봐야 돼. 요거 한번 써보자. 2번 1980년대 중반, 80년대, 90년대 초반.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포터가 그래서 이제 5 Forces Framework 이론을 1980년인가에 발표를 하거든요. 그 환경의 위험 요인, 어떤 산업에서 우리가 겪게 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5가지가 있는데, 이른바 진경대 공구. 그 5가지 위험 요인이 적은 쪽에 그런 산업에서 활동하는 것이 유리해. 그래야 매력적인 시장이야. 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위험 요인이 적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해보세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은 포터의 이론에 따르면, 5 Forces Framework의 이론에 따르면은 매력적인 시장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매력적인 시장에 들어가면, 위험 요인이 적은 시장에 들어가면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자, 70, 8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90년대로 갈수록 어떨까요? 매력적인 시장이 남아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매력적인 시장, 소위 말하는 이제 블루오션은 사라지고 레드오션들이 많이 존재하게 되죠. 그야말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위험 요인이 적은 시장은 거의 없어요. 기업들 간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니까. 아니, 컴퓨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그런 발달이 많이 발전이 된 시기가 90년대인데, 90년대 초반만 해도 컴퓨터 만드는 회사 지금 어마어마했다가 점점 줄어들고 지금 몇 회사 안 남았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매력적인 시장을 찾기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그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어떤 시장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다 강력하게 기업 활동이 이루어져 있고. 참고로 뭐 노래방 같은 거 한번 봐요. 노래방 같은 경우 대략 90년대 초반부터 만들어졌는데, 노래방 처음 사업에 들어간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노래방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경쟁력이 떨어지죠. 참여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후발주자들은 수익 창출이 어렵고, 또 다른 매력적인 거 찾아봐야 되잖아요. PC방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시장 주기 같은 것도 있으니까, 시장이 어떤 발달되고 쇠퇴되고 이런 주기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제 포터의 이론을 비판을 하기 시작해요. 포터의 이론은 너무 매력적인 시장 찾기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지금 80년대 중반 지나가서 90년대를 향하고 있는데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이 어딨냐. 지금 그러니까 80년대 같은 경우 이제 전자시장을 보면, 전자제품 시장을 보면 일본 기업들이 거의 세계를 석권하고 있던 시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소니라든가 파나소닉, 아이와 되게 많죠. 그런 회사들이 전부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도대체 매력적인 시장이 어디가 있느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업들이 경쟁을 피할 수는 없다. 그죠? 어떤 시장이건 경쟁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근데 경쟁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경쟁을 할 때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 실력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실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자산업에서 오랫동안 일본이, 물론 이제 TV나 냉장고라든가 기타 가전 부분에서 삼성과 LG가 지금 석권하고 있지만, 당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80년대 중반 그때 90년대 초반까지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 전자산업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잖아요. 얘네들 어떻게 계속 1위를 고수하고 있느냐. 가까이 봅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시장 점유율 디램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나라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점유율을 합치면 70%가 넘거든요. 나머지 뭐 군소기업들 대만 기업 조금 있고 뭐 미국 기업들 한 20% 되는 정도인데 그렇게 어떻게 그런 걸 유지할 수 있느냐. 그야말로 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 우위가 있기 때문이다. 그 실력이라는 말이. 그래서 80년대를 관통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컴페터티브 어드밴티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경쟁 우위. 중요하니까 파란색으로. 경쟁 우위라는 말. 근데 조금 전에 말했던 프랄라드나 해멀 같은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서는 뭐가 바탕이 되어야 되느냐. 기업이 보유한 자원, 이 자원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를 가져야 된다. 다시요. 포터가 얘기한 이론은 결과적으로는 매력적인 시장 찾기인데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거는 5가지 위험 요인, 진입자, 경쟁자, 대체제, 공급자, 구매자 위협이 적은 매력적인 시장인데 그런 시장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 모든 시장, 모든 산업은 경쟁이 치열해. 살아남으려면 실력을 가져야 돼. 실력을 용어를 바꾸면 경쟁 우위를 가져야 된다. 경쟁 우위. 다른 기업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죠. 훨씬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아야 된다는 거죠. 경쟁 우위 뭐 이런 말 쓸 수 있잖아요. 경쟁 등위, 경쟁 열위. 등위는 비슷하다는 뜻이고 열위는 떨어진다는 뜻이고. 그죠? 더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 온라인 강의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국영수 선생님들이 계신데 특히 거기서 말하는 소위 1타 강사, 온라인 강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보면은 1타 강사 하시는 분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치열한 그런 어떤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 경쟁 우위가 있는 거죠. 그쵸? 포터에 의하면 어떤 식으로 얘기해요? 온라인에 있어서 일단 시장에 들어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경쟁이 없었던 얘기지. 그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예? 수익 창출하려면은 경쟁 우위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경쟁 우위의 원천은 뭐냐면은 조직이 보유한 바로 리소스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원 기반 관점, 리소스 베이스드 뷰라고 해요. RBV 발음이 어렵네. B하고 V가 같이 오니까 옛날식으로 그냥 저는 V라고 할게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태권 V 아시나? 태권 V 때문에 지금도 태권 V가 태권 V 그러면 어색해요, 그죠? 이런 논리면 우리 마징가 Z 아세요? 마징가 Z라고 하면 안 되지. 마징가 Z 그래야지. 근데 마징가 Z 그러면 마징가 Z 아는 것 같잖아요. 졸린 것 같아서. 태권 V 마징가 Z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아쟁인 건 맞는가 봐. 마징가 Z가 일본에서 1972년도에 나왔고 태권 V는 우리나라 1976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어릴 때 상당히 좋아하던 만화였거든요. 제가 나이가 많이 듣긴 들었네요. 자, 어찌됐건 자원 기반 관점을 리소스 베이스드 뷰, 첫 글자만 타서 RBB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프랄라드하고 포터는 약간 입장이 포터하고는 반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야, 어차피 경쟁 치열한데 경쟁 우위를 가져야지. 그래야지 거기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지. 근데 경쟁 우위의 원천은 조직이 보유한 자원이야. 이렇게 보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되게 이제 자원 기반 관점이 잘 맞아 떨어져요. 야, 그럼 일본 기업이 전자산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일본은 일본 특유의 어떤 탄탄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어. 응? 걔네들의 어떤 유교 문화. 그래서 직장 내에서 상사한테 복종하고, 그죠? 부하 직원은 열심히 거기에 맞춰서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떤 집단적인 분위기, 집단주의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있는 미국이나 유럽 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생겨. 그래서 어떤 중요한 과제가 있으면 자기 일이 끝났다고 퇴근하지 않고 동료들과 끝까지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80년대 중반, 1990년대 초반에 어떤 이슈들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뭐 뒤에 이제 자원 기반 관점의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 학자도 중요하니까 이름 한번 쓰자. 제이 반이라는 사람도 등장을 해요. 반이라는 학자 같은 경우도 브리오 프레임워크를 얘기한 이것도 제목만 한번 적어보자. 뒤에서 다 다루겠지만.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거 다 설명드리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자, 15페이지 와서 1990년대 중반. 중요한 거 아니니까. 중요한 거 아니긴 아니고 좀 덜 중요하니까 그냥 읽어볼게요. 조직의 부서 형태가 수평화되면서 팀제가 구축되고 우리 2장인가 3장에서 우리 조직에 존재하는 부서의 형태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수평적이다, 수직적이다. 정리해보면 수평적인 부서는 팀제, 수직적인 부서는 과부제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과부제에서 팀제로 바뀌죠. 그죠? 90년대 후반에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그죠? 팀제가 되면서 구성원 수가 줄어들면서 구성원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졌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 조직, 러닝 오르거니제이션이 활성화된다. 그죠? 그러니까 팀제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때 매일 회의하잖아요. 예를 들면 마케팅 팀에서 새로운 어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팀원들이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하겠죠. 전략 세우려면 공부도 해야 되니까 소비자에 대한 공부라든가 시장 조사 결과를 분석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학습 조직을 통해서 삼촌 여러 가지 관련 과업 지식을 다루기 위해서 지식 경영, 날리지 매니지먼트 이것도 우리 공부했었어요. 노나카 지식 경영 그러면 누구 떠올라야 된다? 노나카 그죠? 그래서 뭐 태신 날리지와 엑스플리시 날리지 얘기하면서 날리지 컨버전 그죠? 지식 전환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세끼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세끼 지식의 사회화, 내재화, 외재화 이런 것도 공부했었잖아요.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3번 내용은 90년대 중후반의 어떤 전략적 흐름은 우리가 이미 학습한 내용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서는 이제 지속가능 경영, 서스테이너블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기업 성장과 사회 공헌에 대한 이야기. 우리 CSR 공부했었죠. 그래서 2004년도에 뭐 캐롤이 얘기했던 CSR의 4단계도 이야기했었고요. 경제적 책임, 그 다음에 뭐였어요? 법적 책임, 그 다음에 윤리적 책임, 그 다음에 파괴적 책임, 그죠? 자선적 책임 그런 거.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킴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여 지속적인 성장을 꾀한다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 외에 이제 전략 시간 같으면은 뭐 전략적 감수성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로만 흐름 파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장 이 정도로 마치고요. 3부에서는 우리 7장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